안녕하세요. 어려웠죠? 어렵긴 뭐가 어려워요. 문제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 시험 수준이 이보다는 조금 쉬울 거예요. 5점 정도 차이가 있을 겁니다. 시험 수준이. 그러니까 오늘 문제, 앞으로 문제들이 거의 뭐 5점 정도 조금 어렵게, 이제 기록지는 훨씬 긴 거예요, 이게. 실제 시험은 이보다 훨씬 짧을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더군다나 지금 처음이었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꼈을 겁니다. 근데 뭐 비슷한 그 문제 수준이 나가는데 어쨌든 다음 주부터는 조금 낮을 거예요. 이렇게 낮을 겁니다. 그 내 득점 기준은 뭐냐면 우리 학원의 평균이 나올 거거든요. 평균과 꼭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평균보다 내가 넘기고 있으면 상관없다. 넘기고 있으면 그대로 페이스 가면 됩니다. 아셨죠? 우리 학원 전체가 평균 예를 들어서 45점이 나왔다. 내가 50점만 나와도 상관없어요.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농담 아니고 진담으로. 그러니까 우리 학원은 지금 50%를 다 넘기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평균만 넘기면 돼요. 그래서 어디가 틀렸는가를 확실히 해두시고 지금서부터는 이제 굉장히 나한테 냉정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1번 문제 용어의 정의 단순형이 나갔는데 용어의 정의를 틀렸다. 이건 모른다고 간주해야 돼요. 이 부분을 찍어서 맞췄던 애매했던 내가 틀렸다. 그러면 이건 모른다고 간주하고 그 부분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4주간의 문제가 똑같은 순서일 거예요. 그래서 요약집 펴보시면은 거의 비슷한 거에 거의 거기가 있으니까 똑같은 순서로 가기 때문에 찾아보기는 되게 쉬울 거고 이건 해설지가 없습니다. 올해서부터는 해설지 안 나가요. 원래 동영이 해설지가 안 나갔었어요. 근데 우리 학원이 특이하게 작년에 해설지가 나갔는데 내가 해설지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건 수업을 듣지 않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 답만 보고 내가 찾아본다? 이거 도움 별로 안 돼요. 차라리 기출문제 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수업 안 듣는 거는. 그래서 해설지가 안 나갈 거고 그러니까 수업을 꼭 들으시고 어디가 포인트인지를 꼭 짚어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영의 장점을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40문제가요. 1번은 용어의 정의, 2번은 중산물 이런 식으로 순서가 거의 비슷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용어의 정의가 출제가 예상된다. 그러면 4주가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용어의 정의를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연습하기 때문에 이게 동영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잘 활용하시고 대신 스트레스 엄청 받을 겁니다. 한 3주 정도 가잖아요. 구정 세고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가지고 야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속으로 문제 풀면서 그 생각합니다. 기출문제 풀어보면은 문제 이렇게 어렵지 않던데 이렇게 어렵게 한다. 만약에 저한테 문제 이렇게 어렵게 안 나오는데 그렇게 오셨다. 제가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렇게 오신 분들은 내 수업 듣지 말고 그냥 가라. 그럴 거예요. 난 냉정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들을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들어요? 그냥 혼자서 앉아서 풀면 되지. 그러니까 그걸 꼭 참고 따라오란 얘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너무 기운들 빼지 마시고 자, 그래서 평균만 넘기면 된다. 자, 정답을 안 써놨네? 정답 불러주고 시작해야 되나요? 좋습니다. 그럼. 한번 채점해보기 시작하죠. 자, 정답 1번, 3번, 2번, 2번, 3번, 1번, 4번도 1번, 5번, 1번. 지문이 길기 때문에요. 답치고 넘어가라는 의미였어요, 다. 자, 그 다음에 6번, 5번이죠. 7번 갑니다. 7번, 5번, 8번, 4번, 9번, 2번, 10번, 1번, 11번, 3번, 12번, 2번. 자, 13번입니다. 4번, 14번, 2번, 15번, 1번, 16번, 4번, 17번, 3번, 19번, 18번, 5번이죠. 자, 19번, 2번, 20번, 4번, 21번, 3번, 22번, 3번, 23번, 2번이죠.
24번 3번입니다. 25번 4번, 26번 3번, 27번 4번, 28번 1번, 29번 2번, 30번 5번, 31번 3번, 32번 4번, 33번 3번, 34번 1번, 35번도 1번. 36번입니다. 2번. 37번 3번. 38번 1번. 39번 2번. 40번 4번. 담아이신 분. 우리가 시험장에서요 24개는 그냥 맞추거든요. 24개는 60점이죠. 그러니까 60점 맞춰요. 시험장에서 그냥 맞춥니다. 시험장에 가면 지금 가서 보셔도 60점 맞아요. 이게. 근데 우리는 60점 맞으면 필락이에요. 반드시 탈락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8개를 더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80점이에요. 그럼 32개 딱 80점인데 이 8개를 더 맞추기 위해서 160문제를 다루신다 보시면 돼요. 8개를 더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160문제의 목적은 이 8개를 위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들도 문제가 나가긴 나가는데 어쨌든 어려운 지문들을 우리는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지금 문제에서도 그런 게 이제 나타났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거에 정답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건 시험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에 정답을 쳐주는 거고 5개 지문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명심하시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가 잘못되는가를 꼭 체크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럼 해설 보겠습니다. 1번 문제예요. 1번 문제. 용어의 정의 문제인데 이 용어의 정의는 지금 올해 출제가 확실시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31회, 32회를 연타석 쉬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올해 출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해 두시는데 누차 말씀드렸듯이 오늘 문제는 용어의 정의가 단순형이에요. 단순형이라는 것은 그거죠. 법제 2조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다. 옳은 거 틀린 거 골라라. 중개라 하면 중개업을 하면 개업공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판례가 있어요. 용어의 정의 관련 중개, 중개업에 관련된 판례가 있는데 요걸 묻는 문제 유형이 있고 최신의 경향은 요 단순형을 응용하여 내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응용이 뭐냐. 공인중개사로서 법인의 임원인 자는 소속공사이다. 맞아요? 법인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소속 공인중개사이다. 맞죠? 이런 식으로 응용해내는 경향. 그러니까 이게 최신 경향이에요. 그래서 이 3가지 문제용을 전부 다 연습을 합니다. 그럼 오늘은 단순형이 나왔으니까 다음 2주차나 3주차에서는 이제 판례나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어떤 게 나올지는 나도 몰라요. 일단. 그래서 오늘 단순형. 이거 해결 방법을 꼭 이해해 두시는데 요거는 조금 스킬이 필요해요. 그러면 단순형 문제 중개라 함은 이렇게 나왔어요. 중개란 이렇게 나오면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야 되죠. 아니면 공인중개사 법령이 정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아니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이렇게 출발해요. 그러니까 단순형 문제는 꼭 출발점을 기억을 해둡니다. 그걸 명심해야 돼요. 그러면 1번 있잖아요. 중개란 이렇게 했는데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고 바로 X 나가버려야 되죠. 이거 바로 X 나가야 돼요. 이게 틀렸어요. 바로 출발이 법정 중개대상물 중개상물로 나와야 되니까. 다음에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기한 임대차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거 틀렸죠.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행위를 알선하는 것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개설 등록을 하고 이거 빠져야 되고요. 권리의 득실 변경행위가 나와야 된다. 다음 2번 개업공사를 하면 딱 떠올려야 됩니다. 이 법에 의한 개설 등록을 한 자만 나와야 되죠. 그러면 이 법에 의해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그랬죠. 틀렸죠. 개설 등록을 한 자. 그래서 개공의 종별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법인인 개공이 있고 공인중개사 개공이 있고 중개인이 계시는데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그랬으니까 이 점만 갖고 정의한 거예요. 틀린 겁니다. 그래서 개업공사는 개설 등록만 나와야 된다. 그러므로 2번 틀렸고 3번입니다. 중개업이라 함은 중개업은 3글자니까 3가지 요소다. 출발점 꼭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중개업은 뭐로 출발해야 된다.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 보수 나와야 되죠.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맞았네요? 예, 그래서 1번, 3번 정답입니다. 바로 답 나갔어야 되고 중개 보조이라 하면 출발을 뭘로 해야 돼요? 아닌 자. 명심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걸 명심하고 이렇게 출발한다는 거. 다음에 그러나 개업공사에 소속되어 단순 업무 보조가 꼭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현장 안내미 일반 사무 등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를 보조한 자를 말한다. 자, 그래서 4번 질문 역시 틀렸고 5번입니다. 소속공사라 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말 그대로 가자고 그랬죠. 이거는 소속공사는 개업공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나와야 돼요. 그럼 법인인 개공한테 바로 X 나가야 되죠. 그래서 법인인 빠져야 됩니다. 개업공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 수행하거나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한 자인데 가로 열고 임원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를 포함한다 그랬죠. 그래서 5번도 틀렸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빠진 용어의 정의가 뭡니까? 공인중개사가 빠졌죠. 그럼 공인중개사라 하면 뭐만 나와야 된다? 이 법에 따른 자격, 취득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단순형 문제 꼭 푸는 요령을 숙지하고 뭘로 출발하는 걸 명심을 한다. 그래서 3번 정답이었어요. 이 문제를 틀리신 분은요. 용어의 정의 암기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이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지 확실히 이제 정리가 돼가는 겁니다. 자, 그럼 1번, 3번 정답이었고요. 그럼 이제 2번 중개대상물로 갑니다. 이 중개대상물 문제는요. 최근 경향이 계속 내고 있는데 박스형 문제가 있고 이렇게 풀어쓰는 문제 유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풀어쓰는 문제 유형은 이렇게 나눠지는데 박스형을 내든 풀어쓰는 문제 유형을 내든 요즘 판례로 다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판례로 가니까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올해는 중개사무를 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내든 안 내든 우리는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는 반드시 맞췄어야 돼요. 이거는 그럼 이 판례의 태도를 주로 묻고 있는데 장래에 건축될 건물입니다. 장래에 건축될 건물이 뭐예요? 중개대상물이죠. 분양권이에요. 그래서 장래에 건축될 건물은 중개사물입니다. 이건 분양권이고 그 다음에 세차장 구조물입니다. 중개대상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다. 알고 있고요. 대토권이에요. 물이다, 아니다? 역시 아니다. 그 다음에 금전채권입니다. 중개사물이에요, 아니에요? 역시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하나 권리금이 있지 않습니까? 집기비품에 대한 보상, 영업사용 노하우 모두 아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로 지금 엮어가니까 크게 어려운 점이 없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풀어쓰는 문제 유형이에요. 그럼 다음 주에는 지금 현재 박스형으로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지그재그로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60문제가요. 그 지금 4주차 160문제가 지문이 거의 겹치는 게 없을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문제가 되도록 중복이 안 되게 지문이 겹치지 않게 그렇게 하면서 같은 부분을 계속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정리를 꼭 해나가야 됩니다. 자, 그럼 동호수가 특정된 지금 틀린 거 그랬어요. 그럼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입주권입니다. 중개사물이다. 이 지문은 조금 낼까 말까 고민하다가 냈어요. 그냥 우리 입주권 원칙은 안 된다고 그랬죠. 당첨이 되면 입주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은 안 된다. 근데 동호수가 특정됐다고 그랬죠. 지금 특정이 된 입주권입니다. 물이다, 아니다? 물이다. 맞다 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읽어봤더니 입주권이 만약에 특정이 돼 있다. 그럼 이건 되는 거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출제 가능성 높아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특정이 됐으니까 이건 중개사물이에요. 맞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 함정 파놓고 2번에 토지 정착물 모두 중개사물이 된다. 틀렸다는 거 아시죠? 정착물 중에 대표적인 중개사물이 뭐예요? 에? 건물. 다음에 임목이 있죠. 또 명인망벌 갖춘 수목입단지 있죠. 근데 담장, 암석, 토사입니다. 이건 되지 않아요. 그래서 2번 주문 바로 정답 나갔어야 됩니다. 정답이고요. 모두 틀렸어요. 토지 정착물은 모두가 중개사물이 된다. 틀렸고요. 모두가 중개사물이 될 수 없다라고 해도 틀렸어요. 어쨌든 토지 정착물은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럼 3번입니다. 대토권. 물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대토권의 거래를 소개했어요. 이건 중개다, 아니다? 대토권의 거래를 소개하는 게는 중개가 아니죠. 중개사물이 아니니까 이게 맞고요. 자, 그다음 이제 4번 지문. 이걸 확실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도로 부지에 대한 임대차를 알선하는 거예요. 지금 도로 부지에 대한 임대차죠. 그럼 도로 부지가 중개사물이 아니에요. 물이 아니죠. 그죠? 아니니까 이것을 소개하는 행위는 중개로 볼 수 없다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이 문제에서 묻고 싶었던 거는 4번 지문이었어요, 원래. 이걸 이해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에서 이제 가장 최고급 난이도가 그겁니다. 우리가 이제 대충 감을 잡고 있는데 상속이에요. 중개대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상속은 중개할 수 없죠. 개입 여지가 없어요. 근데 상속된 토지라고 나온 거예요.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죠. 이게. 다음에 저당권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거 돼야 안 돼요? 중개대상 권리 돼야 안 돼요? 저당권하고 나오면. 덜렁 그냥 저당권하고 나온 거예요. 그럼 된다게 안 된다게? 아니 이거를 지금 멈칫멈칫하고 있으면 어떻게 지금?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모두 되는 거죠? 유치권 되는 거죠? 법정 지상권 다 되는 거죠? 다 됩니다.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건설기기에 대한 저당권이라고 나온 거예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안 돼요? 건설기기가 안 되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맥락이에요. 임차권입니다.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도로부지에 대한 임차권 그랬죠? 그럼 도로부지는 안 되는 거죠. 도로부지에 대한 임차권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 14회 때 도로부지에 대한 임차권 냈다가 이거 소송 걸렸거든요. 수험생이 패소했어요. 이거 패소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의신청감이 안 돼요. 도로법상 도로부지라는 게 14회 때는 도로법을 뺐어요. 빼고 도로부지에 대한 임차권이라는 거예요, 이거. 그랬다가 수험생이 패소했습니다. 도로부지에 대한 임차권 안 된다. 그렇게 판단, 이거 안 된다고 했어요. 도로부지가 안 되니까, 일반론의 입장에서. 그래서 어쨌든 도로부지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우리가 알고 있어요. 채굴되지 않은 광물 있죠. 미채굴의 광물. 미채굴의 광물은 안 되는 거죠, 이거. 안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이것을 채굴하는 권리가 뭐예요? 광업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누가 된다고 그랬어, 지금?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이해하고 있느냐. 원래 묻고 싶었던 게 이거였는데 이게 중개사물의 마지막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분이 이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유치권이 있습니다. 유치권 된다고 그랬죠? 근데 유치권의 성립은 안 된다고 그랬죠? 유치권의 성립. 이건 안 돼요. 근데 유치권이 성립된 토지라고 나왔어요. 유치권이 성립된 건물. 이게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죠. 사법상 제한이 붙어서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들. 근데 요거는 잘 안 묻고 있어요. 19회 때 이게 냈다가 정답 없음 처리도 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5번 지문이에요. 피담보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를 함께 이전한다. 그럼 유치권의 이전. 중개대상 권리가 되는 거 맞죠? 예, 그래서 되는 겁니다. 이거는 중개로 볼 수 없다. 이거 맞았죠? 4번 지문도 중개로 볼 수 없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자, 그럼 정답 2번이었어요. 그러니까 2번에 답을 치고 갔어야 되지. 다른 거에 여러분들이 고민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요 5개 지문을 모두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는 거에 정답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2번을 치신 거죠? 내가 이따 체크해 볼 거예요. 몇 명이 딴 데다 답을 썼나 한번 볼 거야, 내가 다. 이거.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럼 해설을 듣고 나면 참 쉬운 것 같은데, 문제 풀 때는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연습을 하고 가면요, 시험장에 가면 이제 욕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쉬운 거를 한민우 저놈은 더럽게 어렵게 했다고.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걸 믿고 이 스트레스를 꼭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럼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3번 문제 갑니다. 자, 이제 공인인증사 제도 문제인데 여기서 또 출제 경향. 지금 공인인증사 제도에서는 큰 파트가 나눠지는 게 공인인증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있죠. 이게 있고 공인인증사 시험제도가 있어요. 이 시험에 대한 부분과 자격증 양도되어 사칭금지가 있거든요. 이게 있는데 지금 요거 공인인증사 정책심의회는 짝수회라고 하고 있어요. 짝수회. 여러분들이 짝수회, 홀수회? 홀수회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문제가 나간 겁니다. 시험 제도에 대한 부분이죠, 이거는. 그래서 특히 이제 자격증에 대해서 양도되어 금지, 그다음에 사칭 금지 이걸 잘 물어요. 시험 제도를 내면 여러분들 금방 맞춰버리거든요. 그럼 시험 제도는 이제 시험 시행 기관하고 응시 결격, 그다음에 자격증 교부를 누가 하느냐, 시험 공고 이거 외에는 거의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런 건 쉽게 맞출 수 있고. 정책심의회는 별도로 연습할 거고요. 그럼 이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럼 보겠습니다. 옳은 것 그랬어요. 자, 그럼 1번입니다. A 공인인증사가 B 공인인증사로 하여금 A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했다. 그럼 다른 사람에게 성명 사용했죠. 이제가 서로 공인인증사일지라도
성명을 사용하고 업무하게 하면 이건 대여라고 그랬죠. 그럼 자격 취소죠. 그다음에 and 1-1이죠. 맞습니까? 1번 바로 정답 나갔어야 돼요. 바로 나갔어야 됩니다. 맞았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공인중개사인자가 다른 공인중개사한테 성명을 사용 업무하게 한다. 그래도 이것은 분명히 대여에 해당이 됩니다. 속으로 읽으면서 그랬죠. 공인자격증 있는 놈이 뭐하러 빌려?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말고 있는 지문에서만 문제를 푸는 거예요. 냉정하게 이게. 그래서 만약에 이게 비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기간 중이에요. 중개업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A 걸 빌려서 하는 거지. 지자격증 지금 주고 있으니까. 이게 약사 자격증 그거 대여를 보면요. 약사가 다른 약사한테 빌려준 거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그 각도에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정답이었고요. 자, 그다음 이제 여기 1번 정답 나왔으니까 2번의 함정을 판 거예요, 이제. 2번의 함정을 봤는데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착시를 유도했어요. 우리 시험 부정행위자가 있습니다. 시험 부정행위자는 응시를 5년간 못하죠. 응시를 5년간 못해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자가 지금 뭐라 그러냐. 우리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거든요. 그럼 자격 취소하는 거 맞죠? 그럼 자격 취소하면 몇 년간 응시 못해요? 3년. 틀렸죠? 예, 틀렸습니다. 착시를 유도했어요. 착시를. 부정행위자로 생각해라 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계신 분들은 이게 이제 이런 착시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번의 정답 나가버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민을 할 때 1번도 맞는 것 같고 2번도 맞는 것 같다. 이게. 그러면요. 제가 그랬죠. 팁을 드렸었는데 찍더라도 확실하게 맞은 것 같으면 설문을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설문에 이상이 없다면 찍더라도 위에 걸 찍으라고 그랬죠. 그래야 맞을 확률이 높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출제자가요. 문제를 낼 때 위에다 답 배치하고 밑에다 함정 파는 경우가 많아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출제자가 그렇게 많이 내요. 그러니까 앞에다 답을 배치해놓고 밑에다 함정 파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대다수 그래요. 대다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를 찍었는데 이게 틀려버렸다. 그럼 나는 할 수 없어요. 그 문제 모르는 거예요. 그냥 깨끗하게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확률을 높여놓는 거죠. 물론 첫 시간에 벌써 찍는 얘기부터 해서 죄송한데 그래서 어쨌든 1번 정답이었고 2번은 착시를 유도한 지문이었어요. 이런 지문들은 이제 고난이도 지문인데 이런 지문들을 이제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는 안 속아요. 이게. 자, 그래서 2번 좀 틀렸습니다. 이건 3년이라는 얘기죠. 자격 취소 받으면 3년 동안 응시 자격이 제한됩니다. 맞죠? 그럼 여기서 이제 좀만 더 가보죠. 여기까지는 묻지 않는데 시험 부정이자 5년간 공인중개사 될 수 없죠.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란 말은 시험 볼 수 없다. 그럼 이자는 5년 동안 중개보조원 근무는 돼야 한대요. 되죠. 그러나 자격 취소하고 3년 경과되지 않은 자는 야는 3년 동안 응시도 못하고 요 기간 동안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어요. 여기까지는 잘 안 묻는데 그래도 이해는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이 지문도 어려운 지문이에요. 이해를 꼭 해두셔야 되는데 공인중개사일지라도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이거 공인중개사란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된다. 틀렸죠, 이거? 이게 공인중개사라면 중개업에 종사하든 안 하든 공인중개사란 말은 쓸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라면. 맞습니까? 그럼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공인중개사란 명칭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거예요. 공인중개사일지라도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라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거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공인중개사라는 쓸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은 쓸 수 없어요. 알아보시겠어요? 이건 기출에서 다뤘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오답노트 만들어갖고 체크해 놓으세요. 공인중개사라면은 중개업에 종사하든 안 하든 등록을 하든 안 하든 공인중개사란 말 쓸 수 있죠. 근데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쓸 수 없어요. 이건 명칭 사칭으로 와요. 등록을 안 했다. 또 여기서 또 개설록이 나왔으니까 잠깐 응용된 지문 뭐 이런 거 낸 적 있죠. 그 공인중개사일지라도 개설 등록을 하지 않았다라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맞아요? 등록한 자가 개공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문들. 그러니까 이것도 맞았습니다. 공인중개사일지라도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개공이 아니죠. 이게 이제 용어의 정에서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멈칫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그래서 맞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4번 지문입니다. 이건 알아봤어요. 아주 잘 내는 지문이죠. 부동산 뉴스 대표 사건 사칭 처벌했죠. 1-1 유사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해당합니다. 자, 그다음 5번이에요. 자격 취소. 이거 암기하시라고 했어요. 5번에 답지신 분은요. 이건 선불급 반성해야 됩니다. 5번에 답지신 분은 이거. 자격 취소나 자격증 처벌을 한 시도의사는 이를 5일 내 국장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 통보해야 된다. 자, 5일 나왔어요. 이거 암기하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아주 잘 낸다고 그랬는데 5일 딱 나오면 앞으로 가갖고 이게 정지가 들어가 있는가 꼭 체크하라고 그랬죠. 정지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 취소 시에만 5일 내 국장 보고 다른 시도 통보다. 그래서 이 점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암기해야 되는 지문이라고 그랬죠. 5일 딱 되게는 앞으로 가서 자격 취소를 찾아야 돼요. 정지가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문제 아주 공력이 엄청 실려 있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어려운데 답을 쉽게 봤으면 그냥 쉽게 찾아냈는데 곳곳에 함정이 실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었던 지문들 다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어려웠습니다. 지문들이 다. 자, 그러면 이제 4번 문제 가보실까요? 올해 등록 기준 출제할 거라고 그랬죠. 순서가 됐어요. 그래서 등록 기준 출제를 할 겁니다. 이 등록에 대한 부분은 이제 넘어왔는데 작년 시험에서 등록을 어떻게 냈냐면요. 결격하고 같이 엮어가지고 박스에 딱 넣어놓고 이거 그냥 한 문제를 물어봤어요. 그냥. 그러니까 결격도 어설프게 물어봤고 등록 기준도 어설프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각각 한 문제씩 다 물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4번하고 5번 문제 유형이 나올 거란 얘기죠. 특히 법인의 등록 기준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그럼 법인의 등록 기준인데 자 따져볼까요? 법인으로 등록을 한다. 그럼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쓰는 법인을 일단 제외하고 법인의 등록 기준은 법정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이 돼야 되죠. 자, 그다음에 자본금 얼마 이상? 5천만 원 이상이 되고 상법상 회사이거나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되죠. 그래서 협동조합 이해된다. 단, 뭐는 안 된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된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거 대표자는 공인인계사에 되고요. 대표자를 제외다 포함이다. 제외 이거 꼭 읽으면서 읽어야 됩니다. 제외하고 임원 또는 사원인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인계사에 되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그렇게 했어요. 3명 중에 1명은 공인인계사야 된다. 기억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기억하고 있고 그다음에 임원 사원 전체가 등록 신청 전 1년 내 실시하는 실무교육 있어야 되죠. 전체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 확보를 해놓는 겁니다. 다만 대장 기재가 안 됐을지라도 준공이 떨어진 건물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가설건축물, 무허건축물, 불법건축물은 설치할 수 없어요. 면적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임원 사원 전체가 단 1인이라도 결격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등록 기준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안 틀리거든요. 쉽게 그냥 맞춰버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거는 이제 연습을 해보는 건데 등록 신청한 자 중 등록이 가능한 경우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등록이 가능가? 주어진 조건만 고려하는 거예요.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럼 갑법인은 목적 사업을 중개업과 부동산 컨설팅으로 하는 협동조합이다. 등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바로 1번 또 정답이에요. 이게. 그러면 꼭 6가지 업무를 법인은 해야 되는 거 아니죠? 그러면 나머지 관상차분 경이 중에 그 중에 하나만 들어가 있어도 등록할 수 있어요. 근데 등록 기준을 정통으로 묻는 거예요. 다음 중 법인의 등록 기준이다. 옳은 거 틀린 거. 이렇게 정통으로 묻으면서 법인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한다라고 하면 틀렸죠. 근데 오늘은 그걸 거꾸로 연습하는 거예요.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도 개설등록할 수 있다. 맞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업과 부동산 컨설팅을 목적으로 한 협동조합입니다.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을 목적 사업을 중개업과 부동산 컨설팅만을 하는 상법상 주식회사이다. 그래도 등록할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1번 지문 등록 가능했죠. 바로 정답이고 2번입니다. 알아봤죠? 이거는 가설건축물에는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주 잘 묻는 지문이고 다음 3번입니다. 무한책임사원 중 3분의 1만 실무교육을 받았다. 이거 착각하면 안 되죠? 사원 임원은 전체 다 받아야 되죠? 예, 그래서 전체 받아야 된다. 공인중개사인자가 3분의 1 이상 하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틀렸고 실무교육은 전체가 다 받아야 돼요. 실무교육은. 다음에 4번입니다. 정공인중개사는 개업공사 A의 소속공사이다.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게 이거였어요.
여러분들이 그거 알고 있어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에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소공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죠. 이중속 전면 금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A의 소공사입니다.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공사는 등록할 수 없다. 자, 다음에 5번이에요. 무법인은 자신의 행위로 2년 전에 공사법에 의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자가 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이다. 그러면 주식회사의 이사는 임원이죠, 지금. 이사감사가 임원 아닙니까? 그럼 이자가 임원이에요. 임원인 자가 지금 2년 전에 우리법 위반으로 300만 원 벌금 선고받았죠. 결격이 맞아요? 우리법 위반하에 벌금 받으면 결격 아닙니까? 결격이니까 지금 2년 전에 받았다고 했으니까 얘는 아직 결격기간 1년이 남았죠? 그러니까 결격자가 이사로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법인은 등록할 수 없어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정답 1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을 넘어갔으면 문제가 또 어려워졌네. 그죠? 어려웠습니다. 이게. 그러면 문제 스타일을 아시겠죠? 그럼 다음 주부터 그걸 잘 생각하면서 문제 푸세요. 아, 한민호 저놈은 정답은 쉬운 곳에 있는데 반드시 함정을 파놓으니까 거기에 빠지지 말고 얼른 풀고 가자. 그럼 돼요, 그냥. 이게. 그러니까 1번에 바로 정답 배치해놨잖아요, 그냥. 이거는. 자, 그래서 4번 1번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제 5번 갑니다. 그럼 결격으로 갑니다. 결격으로 넘어갔는데 올해 정통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결격사유에 해당한 자를 모두 고른 것을 그랬어요. 모두 고른 건 결격사유자. 뭐 이거는 바로 가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제한 능력자가 있습니다. 3명 다 결격이죠. 그럼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모두 결격이죠. 그래서 이때 미성년자는 성년 의제 인정해야 하네요. 인정 안 하죠. 그러면 미성년자는 결격보다는 성년이 돼야 되고요. 피한정, 피성년 후견인은 결격입니다. 그럼 이들이 벗어나기 위해서는 종료 심판 받아야 되죠. 그럼 최근 시험에서 제일 잘 묻는 게 피특정 후견이에요. 얘는 결격이 아니에요. 아니다. 그래서 특정 사무에 관하여 또는 일시적 후원이 필요한 자로서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하죠. 얘는 결격이 아닙니다. 이걸 주의하시고 파산자는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개인 회생 절차 중에 있는 자예요.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파산자는 복권되면 즉시 벗어나는 거죠.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용자를 집중적으로 물어보는데 수용자에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가 됐어요. 이렇게 나오면 몇 년? 3년이다. 요즘은 요거 조문대로 내고 있으니까 가삭병 특별사면은 이제 특별히 따로 연습을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행유예 무지하게 잘못 씁니다, 이거. 그러면 형법을 위반하든 우리법을 위반하든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 겪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죠. 집행유예가 벌금형 집행유예가 지금 생겼기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집행유예가 나면 유예기간이다. 그럼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거죠.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요. 얘는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요거 주의해야 되고 다시 출제하기 시작했으니까. 그 다음 이제 벌금을 특히 주의하는데 자신의 행위로 이 법에 위반하여 얼마 이상? 300만 이상 벌금 받았다. 그럼 벌금 나오게 되면 이 법 찾아야 되죠. 그럼 얘는 몇 년? 3년이 결격이고요. 그럼 타법 위반 벌금은 아니라는 거. 근데 금고나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는 법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양벌 규정에 따른 벌금은 결격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부분이고 나머지 이제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잘 아십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받은 자는 5명. 그래서 이 공인인사 자격을 출산했어요. 3년간 이자는 응시 불가하고 중개업의 종사도 금지. 그다음에 공인인사 자격 정지를 받았어요. 자격 정지 기간 동안 결격이죠. 문제 없고 등록 취소 받았어요. 몇 년? 역시 3년이고 업무 정지 받고 폐업한 자로서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예요. 결격이죠. 문제 없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법인이 업무 정지 먹었어요. 이때는 그 사유 발생 당시죠. 사유 발생 당시에 임원 사원이었던 자가 결격이지 처분 당시가 아니다. 그리고 이 12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법인에 임원 사원이 있으면 이 법인 자체가 결격이에요. 됐습니까? 이 정도. 자, 그럼 바로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통 결격 문제였는데 집행유예 2년을 받았대요. 그럼 건축법 위반의 실제 이거 결격 맞죠? 그러면 1년이 경과한 자, 얘는 못 벗어났죠? 그럼 결격입니다. 다음 니은 소공사로서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이죠? 예, 당연히 결격이고 문제 없고. 다음에 디귿입니다. 개인 회생 절차 중인 자는 결격이 아니다. 알고 있고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중개법인의 중개보조원이었던 자. 자, 이게 직원인 자에게는 업무정지 효과가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결격이 아니죠. 야는 이었던 자 그랬으니까 사직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결격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보조원이었던 자는 결격이 아니에요. 이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개사무소에 등록증 대여행위로 인해 등록 취소했어요. 자 그럼 등록이 취소했어요. 그럼 몇 년 지나야 된다? 3년 지나야 되죠. 그러니까 야는 결격입니다. 이게 그럼 여기 지금 이거를 일부러 낸 게 왜 그랬느냐? 올해 이거 이제 앞으로 그 정답은 4번. 제가 2번이라고 그랬어요? 5번 1번이라고 그랬어요? 미쳤네 내가. 4번입니다. 예, 4번 죄송합니다. 내가 1번으로 불렀어요? 오, 그래서 웅성웅성하셨구나. 내가 긴장했는 모양이네. 4번입니다. 답. 이거 나도 문제지에 4번으로 풀어왔는데 왜 1번으로 불렀을까? 예. 그 미음 지문 있지 않습니까? 미리 한 번만 짚고 가죠. 등록 취소받으면 원래 3년 결격이죠. 3년 결격인데 그거 등록 취소 3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록 취소 사유가 3가지가 있죠. 등록 취소를 받으면 3년 결격인데 등록 취소 3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록 취소 사유 3가지 있지 않습니까? 개인인 계공이 사망을 하거나 법인이 해산했어요. 이로 인한 등록 취소는 결격이 아니다. 기억하고 있고 등록 기준에 미달됐어요. 그럼 등록을 취소할 수 있죠. 이거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이 2가지 꼭 기억해 두시라고 했어요. 31회 시험에서 해산으로 등록 취소하고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라고 냈어요. 이거 결격 아니죠. 그러니까 알아보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등록 취소가 됐다. 그럼 이건 등록 취소 3년 적용하는 게 아니고 결격 사유 기간 동안이 결격이라고 했죠. 이게 그래서 파산 선고받아 등록 취소가 돼버리면 복권 될 때까지 결격이지 등록 취소 3년이 결격이 아니다. 이건 거기까지만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정도만.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을 해두시고 기준 미달 등록 취소는 결격. 그래서 결격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증 대여라고 낸 거예요. 근데 이게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시험에서 덜렁 등록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한 자 이렇게 내면 이거 결격이라 해야 돼요? 아니라 해야 돼요? 이 얘기가 없었어. 이게 앞에 조건이 이게 없고 어떤 원인으로 등록 취소를 당했는지 그런 얘기가 없고 등록 취소된 후 3년 경과되지 않은 자 2년 경과된 자 이렇게 냈어요. 얘는 결격으로 잡아야 되죠. 이게 원칙이니까 단 이 3가지는 제외. 아셨죠? 그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물론 이의 신청가면 돼요. 그렇게 잘못 내면 어쨌든 자 그래서 어쨌든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중개사무소로 넘어왔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개 업무 파트인데 여기서 이제 지문들만 정확하게만 보시면 이제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내용이 엄청 방대합니다. 그래갖고 몽땅 낼 때는 11개를 낸 적이 있어요. 중개 업무 파트에서만. 그러니까 중개사무소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럼 이 사무소 관련해서는 내용이 사무소 설치 원칙 기준 그 다음에 분사무소 그 다음에 공동사무소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이전이 있죠. 이 중에 분사무소하고 사무소 이전을 엄청 잘 묶고 있고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사무소 관련해서 또 게시가 있고요. 명칭이 있고요. 표시 광고가 있어요.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게시와 명칭을 특히 매회 냈었어요. 근데 문제 배분상 명칭이 지금 현재 광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내야 되기 때문에 이 명칭이 조금 소홀했는데 올해 지금 출제할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게시와 명칭을 엮어서 같이 물어볼 거다. 이거는 분명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소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고 또 이제 간판 철거가 있는데 우리는 교재에서 이게 간판 철거가 휴표 다음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간판 철거도 이제 단순 암기사항으로 기억은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뭐 겸업, 고용인, 인장, 휴폐업 각각 하나씩이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하나, 2개, 3개. 그러니까 최소한 6개 이상이 나옵니다. 중개 업무 파트에서만.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실수만 안 하면 그냥 다 맞춰버려요. 이거는. 자, 그러면 가겠습니다. 틀린 것 그랬는데 1번입니다. 개업공사가 A군에서 공인인사법상의 위반 행위라고 B군으로 사무소로 옮겼어요. 지금. 그러면
관할기업 외로 사무소 옮겼죠? 그럼 이때는 행정처분은 누가 해야 돼요? 비군 군수가. 맞죠? 예, 그래서 1번 맞습니다.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이게. 다음 2번. 분사무소 5개 광고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지금 5개 광고물 떴죠? 그럼 분사무소가 나왔고 5개 광고물 나왔습니다. 5개 광고는 뭘로 이해하라고 했어요? 간판. 그럼 이때 책임자만 나와야 되죠? 책임자의 성명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대표자의 성명 아닙니다. 이게 이제 키워드고요. 이게. 그래서 5개 광고는 간판이다. 그럼 2번도 맞았고요. 3번입니다. 개업공사는 중개사물에 대한 광고 시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를 광고에 포함시켜야 된다. 맞아요? 이건 뭐 당연히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게 돼 있죠.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암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명이 소연 등이다 암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명, 소연 등으로 암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통적으로 명시할 사항인데 광고 나갈 때 신문으로 나가든 잡지로 나가든 방송으로 나가든 이거 언제나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공통으로 나가는 사항은 사무소에 대한 사항이에요. 그럼 이제 개공의 성명 나가야 되죠. 법인의 대표자 나가야 되고요. 명이 뭐예요? 명칭이고 이게 소가 소재지. 중개사무소 소재지죠. 다음에 연은 연락처고 등은 등록번호다. 그럼 주의할 점이 거꾸로 해보자고 그랬어요. 우리가 광고할 때 개설 등록번호는 들어가 있는데 사업자 등록번호는 광고할 때 명시사항이 아니라는 거. 맞죠? 근데 사업자 등록증이 게시사항에 들어왔죠 지금? 사업자 등록증. 근데 광고에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없습니다 그거. 자, 그래서 3번도 맞았고요. 그러면 4번입니다. 개업공사는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 시 중개보조를 명시하면 안 되죠. 보조 명시하면 제재가 어떻게 돼요? 개공이 중개보조 명시하면 제재가 어떻게 되냐고요? 아직 안 튀어나와요 이게? 백과. 개공이 광고 위반은 백과죠. 개공이 명칭 위반해도 백과. 아닌 자가 광고 위반하면 1-1. 아닌 자가 명칭 사칭해도 1-1. 그럼 보조원이 광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1-1이지. 근데 개공이 보조원을 명시하면 백과. 근데 보조원 본인이 광고해버렸다. 그럼 이것은 보조원은 아닌 자로서 1-1입니다. 자, 그래서 4번 질문 맞고요. 5번 질문입니다. 의뢰인의 급매 요청으로 다소 낮은 가격으로 중개사물에 표시한 거는 부당한 표시 광고 아니죠 이거? 부당한 표시 광고 아니에요? 이는 그래서 틀렸습니다. 우리 부당한 표시 광고 암기하고 있잖아요. 존다 과해. 존다 과해.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존재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게 부동산 거래세를 해치거나 의뢰인에게 피해줄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존재는 하지만 중개 대상물이 안 된다든가 중개 의사가 없다든가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를 말하죠. 나머지 부당한 광고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게 돼 있어요. 현재 고시해놨습니다. 근데 거기 구체적으로 고시는까지는 물어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반영도 거의 안 했고요. 그냥 농담시로 얘기만 하고 막 이제 넘어갔었는데 어쨌든 이제 존다 과해다. 그러니까 급매 요청으로다가 다소 싼 값에 광고했다. 이게 부당한 표시 광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5번 질문 정답이었어요. 부당한 표시 광고는 제재가 어떻게 돼요? 500과 500만 원가 들어죠. 그럼 부당한 표시 광고한 자를 신고 받았습니다. 포상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게 자, 그래서 6번,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럼 7번 문제로 갑니다. 이제 표시 광고. 모니터링 가지고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는데 7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그랬어요. 이건 뭐 가볍게 갑니다. 국토부 장관은 모니터링 할 수 있다죠. 맞고 국장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이게 체크포인트예요. 2번입니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은 필요하다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조치 요구하거나 자료 유출 요구할 수 있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그럼 자료 유출 요구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불응했다. 그러면 조치 요구에 불응했어요. 과태료 500과 이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 3번입니다. 모니터링은 기본 모니터링이 있고 수시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그럼 기본 모니터링 결과 보고 숫자 암기하고 있죠.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마다 하는 거죠. 3개월마다 하는 거니까 결과 보고를 국토부 장관에게 며칠 내에 한다? 30일 내에. 그럼 맞았고요.
4번입니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이제 조사 및 조치를 요구받은 시도의사 등록관청입니다.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해주고 이거 피드백 해주라고 그랬죠. 며칠 내에? 10일. 그래서 10일이고요. 그럼 수시 모니터링 결과 보고는 며칠 내야 돼요? 15일이다. 알고 있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부당한 표시관광 개공에 대하여는 국토부 장관이 500만 원 과태료 부과한다. OX, X. 누가 부가징수해 이거는? 등록관청이죠. 그래서 등록관청이 부가징수하고요. 정보통신서비스중지에 대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바로 국장이죠. 예, 그래서 5번 쯤은 틀렸습니다. 정답이었어요. 5번이. 이건 맞게 불렀죠? 예. 그래서 정답 5번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틀리셨잖아요. 이 문제를 틀리신 분은 제재를 조금 더 보완을 해주세요. 제재만 보완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재가 지금 현재 시험에서 엄청 많이 물어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재가 곳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재를 보완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아직은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알아보신 분은 이제 제재 어디가 내가 잘못되는가를 또 체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500이 잘못됐다고 생각했는지 국장을 못 봤는지. 그럼 국장을 못 보신 분은 이게 잘못됐다는 걸 못 보신 분은 오답노트 써야지. 이제 오답노트 써가지고 아 이거 주체를 내가 못 알아보고 있네. 그럼 그걸 이제 자꾸 기억을 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예,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오답노트는요, 한 권에 바로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한 장에 딱 정리해버려야 되죠? 내가 수시로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약집에다 써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답노트들, 그러니까 내가 자꾸 틀리는 거 있죠? 이거는 그냥 바로 볼 수 있게 한 장에다 딱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한 장에다가. 아까 제가 5일 말씀드렸죠? 5일이 나오면 앞에 자격지수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답노트예요. 그러니까 한눈에 딱 보게 그냥 바로 딱딱 메모해갖고 그걸 쫙 정리해 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아주 내가 자꾸 틀리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잡혀요. 이게. 자, 그래서 5번 정답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8번 문제 가볼까요? 이제 겸업으로 넘어왔어요. 지금 겸업을 최근 시험에서 계속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박스형으로 계속 내고 있는데 이 문제를 틀리신 분은 지금 겸업이 암기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건 기본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겸업을 틀리면 절대 안 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하는 건 이상하게 맞추고 틀리면 안 된다 하는 문제를 꼭 틀리고. 그죠? 예, 아주 거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개업 외에 법인의 겸업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요령 부족인지 내 암기 부족인지 이해 부족인지를 정리를 해야 돼요. 들으시면서 이게. 그럼 관상차분 경위는 암기했어요. 여기까지. 그럼 이게 관리 대행이고 상담이지 않습니까? 상담.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고 분양 대행이에요. 낯선데 좀 나한테 강의를 안 들으셨죠? 제가 주음자 따는 방식 해도 됩니까? 내 강의 안 들으셨죠? 그럼 처음이에요? 그럼 다른 교수님한테 들었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자리에 들어왔을 텐데 두음자 따더라도 이해하세요? 내 밴드에 질문 막 올라와. 시단 육가강제 방해가 뭔데요? 그래갖고 그게 암기사항입니다. 그랬더니 또 올라왔어. 그러면 암기사항 중에 그게 암기사항표가 어디 있나요? 그래갖고 나도 모르거든요, 그거는. 근데 그건 금지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더니 또 올라왔어. 그럼 시단 육가강제 방해가 뭔지 한번 나열해서 이렇게 풀어서 써줄 수 없냐고. 내가 또 해줬잖아 또. 어쨌든 그래서 두음자 따는 방식 지금 처음 뵙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두음자 따는 방식은 제가 풀어서는 쓰고 있죠. 그럼 이제 알아보셔야 되는데 이게 경공매죠. 그 다음 이제 이사 관련 용역의 알선이죠. 그러니까 주거 이전을 부서되는 용역의 알선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푸는 요령을 딱딱 짚어나가는데 대행자가 들어가면 주상만 된다고 그랬죠. 주상 이렇게 얘기하자고 그랬어요. 주택과 상가만 된다. 그러면 농업용 창고시설 관리대행 안 되는 거고 토지 분양대행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행자가 들어가면 분양대행이든 관리대행이든 주상만 된다. 이게 요령이에요. 그 다음 이제 상담은 뭐냐면 핵심 포인트가 상담은 찝어볼게. 이게 부동산 상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이용개발 거래 상담이니까 개발업 안 되는 거고 증권 투자 컨설팅도 안 되는 거고 부동산 펀드 조정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프랜차이즈는 이걸 우리가 줄여서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건데
이건 개공 대상으로 한 중기업의 경영이란 말이 꼭 나와야 되죠. 꼭 명심할 게 뭐 대상? 개공 대상에 대해.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이제 경공매 알선은 이거는 그 중개인은 안 된다는 거 알고 있고 경매 대리업 할 때만 법원에 등록을 하는 거죠. 그건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사 관련 용역 나왔잖아요. 그럼 꼭 체크할 점이 알선이 나왔는 걸 봐야 돼. 근데 알선을 소개로 박근혜도 마찬가지죠. 소개로. 그러니까 알선이 꼭 나와야 돼.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푸는 요령이에요. 그러면 스피드하게 팍팍팍팍 찍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기억지문. 해당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또 거꾸로. 그러니까 너무 쉽기 때문에 지금 이거 거꾸로 쓰신 분도 계실 텐데 박스형 우리가 10개 이상을 출제하고 있는데 틀린 거 골라라 꼭 냅니다. 문제. 근데 꼭 지문에 옳은 게 있어요. 꼭. 그리고 함정에 빠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꼭 OX를 습관적으로 하시고요. 그럼 경영정보 제공 나왔잖아요. 그럼 바로 체크해야 되죠. 개공 대상이 된다. 바로 알아봐야 되고. 다음에 이게 토지의 최유효 이용에 관한 상담인데 보세요. 토지 상담이죠. 그럼 그냥 바로 오예요. 그냥 바로 옵니다.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아닙니까? 아, 요거를 고민하셨구나. 니은을. 근데 여러분들이 결혼 시간에 최유효 이용이란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게 부동산 이용에 대한 상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토지 상담이잖아요. 그냥 부동산 상담. 그럼 이걸 부동산으로 해야지만 알아봐요? 환장하겠네. 그러니까 니은 지문 맞는 거예요. 다음에 이건 이제 기출지문이죠. 공장용지, 주택, 토지 분양대응 그냥 알아봐요. 그럼 이게 토지 분양대응 그냥 알아보니까 공장용지, 주택용지, 상업용지로 내는 거예요. 그럼 이거 토지죠. 그러니까 불가. 이거. 그 다음에 주택상가 임대차 관리입니다. 이거 주상에 대한 임대차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이죠.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일부러 임대차, 아, 이 문제 그러니까 어려웠구나. 가만히 보니까 공력이 좀 실렸네. 니은도 그렇고 리을도 그렇고 디귿도 그렇고. 어쨌든 좋습니다. 그럼 임대차 관리. 그러면 역시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알선업이잖아요. 중기업이죠. 토지나 주택에 대한 중기업이에요. 그럼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중기업이니까 당연히 이게. 이걸 갖다가 매매업으로 해버리면 못하는 거죠. 매매업. 주택이나 상가에 대해서 토지나 주택에 대해서 매매를 업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될 리는 없겠지만 이건 금지행위 아니에요. 근데 매매의 알선업은 중기업이죠. 그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더군다나 또 거꾸로 이거를 틀린 걸로 해놨으니까 니은, 리을, 미음으로 쓰면 안 되죠. 그럼 니은, 리을, 미음이 다행히 없네. 아이 만들어 놓을 걸 이거를. 이게. 그 다음에 원래 있었어요. 이 문제. 니은, 리을, 미음이 있었습니다. 원래 있었는데 지금 제가 문제를 다 수정했다고 그랬죠. 다 수정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하기 때문에 다 수정을 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좀 어렵긴 한데 그러면 정답 몇 번이에요 지금? 기억과 디귿 4번이었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9번 문제 가보실까요? 고용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 고용인에 대해서도 이제 매회 출제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조금 어렵긴 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 감 잡았죠? 이제 어떻게 이걸 해결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 이제 9번 문제 갑니다. 고용인인데 틀린 것. 고용신고, 종료신고가 주 타겟이고 나머지 이제 책임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제 해결할 수 있어요. 1번입니다. 소공사 보조원을 고용한 경우는 교육을 받도록 한 후. 맞죠? 그러면 소공사는 실무교육이죠? 보조원은 지능무예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체크 포인트죠. 등록과체계 신고해야 된다. 맞습니까? 그럼 고용신고 전점수를 할 수 있죠? 예, 맞고. 다음에 외국인을 고용했거든요. 그러면 외국인의 소공사로 고용신고하는 건 그의 공사증사본을 첨부해야 된다. OX, X죠. 이거. 그래서 2번 정답 됐어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죠. 고용신고할 때 등록과체계 직접 다 자격 확인하고 실무교육 확인 다 하고 그러니까 어떠한 서류도 첨부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렇게 얘기했고 다만 외국인인 경우는 어떤 서류?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한 서류. 이거 첨부하라고 그랬죠? 요것만. 그러니까 소공사로 외국인을 고용하더라 자격증사본은 첨부할 일이 없어요. 이거는 그래 틀렸습니다. 착시를 유도했는데 기출지문이었어요. 이거 2번 지문. 자, 그래서 2번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고용인의 업무상의는 개공행위로 간주했죠.
그러니까 업무상의로 직접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받을 수 있다. 맞고 5번입니다. 다음에 5번입니다. 소공사가 소공사에 대한 고용신고할 때 그가 중개행에 사용할 인장을 함께 등록할 수도 있지요.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어요. 이 정도 문제는 해결할 줄 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온 문제 중에 가장 쉬운 문제가 이 문제였던 것 같네. 그죠? 이제 9번까지 와가지고 비로소 이제 조금 난이도 학급에 나온 것 같네요. 이게. 그래도 나는 이런 문제를 예외 없이 꼭 틀린다라고 하면 안 되죠. 맞추고 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번 문제로 갈까요? 이제 휴표 문제인데 1번에 바로 정답 배치했는데 1번 질문은 제가 일부러 물어봤어요. 이번에 지금 부득이한 새로 추가된 게 임신 출산이 추가됐죠. 기타 이에 준하는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이 있죠. 그런 건 있는데 아직 고시해 놓은 건 보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출산의 경우는 6월에 휴업을 할 수가 있죠. 6월에 휴업을 하고 이거 3개월 연장할 수도 있죠. 그럼 출산의 경우 9월에 휴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해도 맞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1번 바로 정답 나갔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정답 나갔어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2번 지문은 전자문서 엄청 잘 묻고 있는데 휴피업 신고는 전자문서 안 되죠. 이거는 전자문서 등록증 첨부하기 때문에 전자문서 안 되는 거고요. 기간 변경과 재개 신고는 전자문서가 되죠. 예, 그래서 이 점 2번 지문 그게 틀렸고 3번입니다. 이건 이제 함정을 팠는데 또 3번 지문에 우리 폐업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증 첨부하여 미리 신고하는 거죠. 그럼 폐업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7일 내에 반납할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7일에 등록증 반납이 엄청 익숙하거든요. 그죠? 등록 취소를 당했을 때 7일 반납이죠. 그러니까 폐업할 때는 미리 등록증 첨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4번 틀렸고요. 이건 다음에 4번입니다. 폐업 신고한 자는 10일 내에 사무소에 간판을 철거한다. 간판 철거. 우리 중개업 안 할 때죠. 그러면 폐업을 했을 때, 등록 취소를 당했을 때,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했을 때 이때는 지첩 철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10일 틀렸습니다. 지첩시다. 10일 암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써먹으면 되죠. 뭐 이건 틀렸다는 거 알아봤고. 근데 휴업이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간판 철거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점을 또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럼 간판 철거를 지첩시 안 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과태료 처분할 수 있다라고 물어본 적 있죠. 31회 때. 틀렸죠? 틀렸습니다. 대집행만 있죠. 굳이 따지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무소 이전을 했고 지첩 철거 안 해버리면 그 밖에 입법 위반 적용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밖에 입법 위반은 없죠. 업무정지죠. 업무정지 나갈 수 있어요. 이게. 근데 과태료는 절대 아니에요. 자,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입니다. 이거는 이제 알고 있는데 뭐 입법론적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았을 거다고 그랬는데 이거 본다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중기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를 하면 사업자 등록에 휴폐업 신고한 걸로 본다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중기업의 휴폐업 신고를 하면서 사업자 등록에 대한 휴폐업 신고서를 같이 제출할 수 있다.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함께. 그러면 서로 송부를 해준다고 그랬죠. 그럼 사업자 등록에 대한 휴폐업 신고하면서 중기업에 대한 휴폐업 신고서를 같이 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송부를 서로 해주면 이때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그랬지. 사업자 등록 휴폐업 신고함으로 본다가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질문도 역시 틀렸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커피 한 잔 먹고 할까요? 네, 커피 한 잔 먹고 하죠.